제일 좋은 의자네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권옥기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이효정입니다. 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가연병 연구팀 손우식입니다. 일단 저부터 시작을 해보면 일단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이러스가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사람 몸에 있는 다른 체세포를 이용해서 자기가 증식을 하고 어느 정도 증식이 되면 이제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크게 이제 세 타입으로,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거죠. 감기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호흡기 감염이 있고 다음에 어떤 수인성,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뭐 A형 간염 같은 게 수인성이 되고 다음에 어떤 동물맥의 감염병들이 있어요. 저기 말라리아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렸고 그 말라리아를 모기가 와서 피를 빨고 그 모기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말라리아를 퍼뜨리고 일단 어떤 종류의 감염병인지 호흡기 감염병인지 수인성인지 동물맥의인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호흡기 감염병일 경우에는 어떤 이게 뭐 침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전파가 될 텐데 침 입자가 큰 경우는 사실 2m다가 침들이 다 떨어지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작은 형태로 그 바이러스가 작다면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떠 있는 정도의 바이러스인지 아니면은 바로바로 떨어지는 타입인지, 그러니까 에어본 타입인지 드랍넷 타입인지가 밝혀져야 되고 다음에 어떤 바로 감염된 다음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진 않고 어떤 정도의 잠복기가 있을 텐데 잠복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번 걸렸을 때 낫기까지 병이 낫기까지 한 며칠이 걸리는지 또 병에 걸린 사람 중에 사망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등등등이 사실은 다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저희가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고 위험성을 알고 있고 국가에서 관리되고 있는 감염병들이 그런 게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게 사실 신종 감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종 감염병인 경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어느 정도 환자가 쌓이고 그 환자를 사람들이 보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떤 역학적 정보들이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역학 정보가 일단 쌓이면은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죠.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역학 정보가 이미 쌓이기 전에 굉장히 환자 수가 많이 급증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사스 계열이다라는 것만 알고 그 전에 사스가 가지고 있던 역학적인 정보들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코로나19 환자들 본 경험들이 쌓이고 그 역학 정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값들이 대체되기 시작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병의 역학적인 정보가 제일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정리가 안 된다면은 그 병과 흡사하다고 알려진 다른 병의 역학적 정보를 저희가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있는 환자 그룹, 환자 발생일, 환자 규모 그리고 이제는 뭐 전 국민이 다 잘 알고 있는 기초 재생산 지수가 얼마인지 값을 예측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각국의 어떤 대응에 각국 그 방역 당국의 대응에 따라 사실 이 기초 재생산 지수라는 게 이제 값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값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값이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또 방역 당국에서 환자를 빨리 찾고 환자의 어떤 밀접 접촉자들을 빨리빨리 검사를 해서 격리를 하느냐에 따라 또 그 R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값 추이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늘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역학 정보라는 것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값이 안 바뀌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은 그 사회 대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한두 주 정도 있으면 또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다른 분들 말을 이렇게 없으신지. 이제 너무 잘 연구하는 방향과 방법들을 많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초반에 이제 사용했던 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스나 다른 이제 이미 이제 수행된 논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도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가 계속 보고되면서 그 환자의 뭐 감염일이라든지 입국일, 뭐 증상 발현일, 확진일 이런 여러 가지 각
환자마다의 정보들이 추가로 업데이트가 계속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감염자와 감염자로부터 감염된 피감염자 사이에 이런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데이터로부터 얻어서 이게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실제로 이런 거를 확진자들의 데이터로부터 이제 예측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신종 감염병이 알려지지 않은 값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수리 모델이나 이런 걸 구축하기 이전에 이런 모델링에 필요한 많은 값들이 필요하거든요. 예측을 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값들을 많이 예측하기 위한 초기 이런 연구 분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위한 데이터를 이제 사용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진짜 잘 해주셨는데, 어떻든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첫 번째가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 질병의 특성을 수량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감염들을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동 특성이라든지 어떤 감염병이 발병했을 때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반응, 활동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또 수량화해서 모델에 넣어야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좀 그럴듯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18일 대구 확진 환자 이후에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대구와 뭐 이렇게 그 교인 위주의 어떤 클러스터, 집단 감염, 그리고 그 교회 이외의 사람 간의 감염 이런 거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다가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또 부산에서 이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서울, 경기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지역의 특징을 반영해서 뭐 대구면 대구, 뭐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모델을 이제 먼저 만들었었고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가장 정책의 반영이 늦게 시작된 그런 지역이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진단일이 빨라진다든지 또는 그 접촉자를 확진한다든지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에 이제 반영을 하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보면은 접촉자를 빨리 확진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이런 예측 결과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입이나 타 지역 유입이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히 많이 이렇게 영향력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지역별로도 이런 특징이 저희가 다른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서 처음엔 이렇게 보고 지금은 이제 전체 뭐 전국적인 이런 특징 이런 거를 반영하는 모델을 이제 또 분석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하는 접근 방식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사태, 뭐 대구에서의 그런 그 상당한 양의 그 감염자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뭐 셀 수 있을 정도의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전국을 전체로 보고 그냥 뭐 한두 명 늘어나는 뭐 이런 정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관점에서 모델링을 했다면, 그 대구에서 그렇게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좀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 안에서 뭐 대규모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모델링, 그거에 적합한 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지역 간에 환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확산시키는 지역 간 확산 모델링을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런 해결하려는 그런 모델링의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뭐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신종 뭐 이런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 지금의 경험을 잘 살려서 뭐 앞으로 어떠한 신종 감염병들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갖추는 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연령별로 해서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학교 개강 이런 거의 효과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연령별로 해서 보고 있고, 또 감염 환자는 20, 30대가 굉장히 많았지만 치사율은 7, 80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령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한 모델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또 이런 해외 유입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확산이 또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외 유입 입국자 수를 반영하는 이런 데이터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를 모델에도 또 반영해서 앞으로 또 추후에 또 해외 입국자가 또 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그리고 또 다른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 뭐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 말라리아라든지 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이제 바이러스 이름이 이렇게 밝혀졌어요. 기존에도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바이러스였는데 이것도 치사율이 높고 농어촌에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질병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다른 감염병도 위험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연구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저기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사실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팀은 아니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몇 년 전부터 쭉 감염병 연구를 해왔으니까. 근데 사실 이 준비에는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유 있게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방지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적시적으로 잘 레포트하고 그랬던 거는 다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 상황에 끌려갔던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잠시 한 템포 쉬면서 또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전열을 또 새로 준비할 수 있는,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은 어떤 방제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정말 잘 시뮬레이션 하는 게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령 뭐 학교를 안 간다든지 순환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더 한다든지 등등을 시뮬레이션으로 그걸 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 방제 정책들이 어떤 유행 확산을 그 완화나 억제하는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사실 그거를 잘 시뮬레이션적으로 잘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 혹시나 놓쳐왔던 것들, 이런 방제 정책을 시뮬레이션하기에 저희의 툴이 적합했던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저희처럼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하는 쪽 말고 정말 그 방역 당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사회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있고 나서 사실 배운 것들이 많거든요. 뭐 이제 다 국민적 상식이 됐지만 사스 이후에 질본이 생겨났고, 사실 여러 이런 그리고 15년도에 메르스 이후에 저희가 이런 중대한 감염병 걸린 사람이면은 개인 동의 없이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빨리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코로나 유행하던 중간에 막 그 법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치르고 나서 이제 그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는 보는 건데 이 피해로부터 사실 배울 거는 잘 배워서 또 역시 저희처럼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만 방역 당국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전 국민도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한번 배탈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가 조금 주의가 많이 있던 시기였거든요. 병원에 갔다가 조금 미열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자 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었는데 저는 약간 마음속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프로시저를 제가 한번 다 경험해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그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검진을 받는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런 문진을 할 때라도 이렇게 표라든지 이제 저한테 묻는 질문이라든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데이터에 볼 수 없었던 이면의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해서 나중에 공개되면 이런 것까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프로시저를 약간 영구적인 마인드로 좀 더 질문도 더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금요일 밤 5시에 그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올까 이것도 굉장히 그때 궁금해서, 예, 그때 토요일 아침 8시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6시간 걸린다고 하는 게 정말 6시간이 걸려서 제가 이제 답을 듣기까지 이 정도 걸리는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감염병 연구팀은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닥칠 수 있는 제일 큰 피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 시나리오별로 피해 상황이 어떨 수 있을지, 그때 어떤 방역 당국이 택할 수 있는 방제 정책들이 어떤 게 있고 그 효과들이 어떨지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국가 전체가 아주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쭉 그렇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본에서 히로시 니시우라 교수님네 그룹에서 보면은 여러 학계 간에 물리든 수학이든 컴퓨터 사이언스든 역학이든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서 굉장히 같이 코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런 게 이제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더 많이 진행을 해서 학계 간의 연구가 많이 이렇게 되도록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감염병에 대해서도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을 이제 연구를 할 때 그런 역학이나 다른 분들의 이런 그 직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런 것들도 많이 반영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요. 큰 바람은 없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저희가 그런 결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하는데 어떻든 저희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저런 식으로 저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말할 거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학이 다른 분야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응용 수학이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병도 보면은 수학만 있는 학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이제 합쳐서 융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한테도 수학이 이렇게 지겹고 어려운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활용돼서 이렇게 실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구나를 좀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경험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